예, 7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외 이벤트들도 많고요. 변수들이 여전히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죠.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기술적 반등 정도 지금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장 전망을 하고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오늘 특집 대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관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가까운 FOMC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25bp 인하 같은 경우에 거의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네, FOMC 회의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그럼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25% 포인트, 그러니까 25bp. 25bp죠. 예. 25bp 인하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대를 다 하고 있고, 예. 역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바와 같이 네. 50bp 인하, QT의 중단 또는 더 나아가서는 QE의 개시 이런 식의 더 팽창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 파월을 비롯한 FOMC 위원들의 입장 예. 이런 부분들이겠죠. 현재로서는 근데 가능성이 그렇게 썩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미국 경제 지표 최근에 발표되는 거 보면 여전히 호조세거든요. 예. 고용 지표도 계속 굉장히 과열되게 좋아진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 경기도 마찬가지고 소비도 탄탄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이게 내리는 게 맞는지 그런 의구심을 한편으로는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연 파월 의장이 그런 의견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좀 앞으로는 계속 그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로 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좀 선제적이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그렇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등장을 네. 하는 건데 네. 저 그 센터장님 모셨으니까 제 예.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만 네, 예. 여쭤보겠습니다.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아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예. 경제 지표가 계속 개선이 돼야지 예. 만약에 경제 지표 개선세가 주춤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이걸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게 사실 선제적인 통화 정책 요거랑도 약간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험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 보험 들 때 자동차 사고가 꼭 날 것 같아서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나빠질 것 같지 않지만 혹시나 나빠지면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대표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중 무역 그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게 상대방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나쁘면 네. 이 싸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대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빠지는 이건 정말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 90년대 중반이나 또는 99년도에 보여줬던 인슈어런스 컷 이후의 주가 상승과는 좀 다른 모습이 그렇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참고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 인하에 대한 힌트가 어떻게 성명서 통해서 나올지도 한번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너가서 일본 쪽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네. 이건 또 8월 2일입니다. 참 네네. 뭐가 이렇게 굵직한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또 궁금한 점은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됐을 경우에 네. 지금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국면의 시장이 나타날지 네. 아니면 지금의 악재 영향력 정도로 계속 이어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 보실까요? 그거야말로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장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반영 중인 것 같아요. 이 며칠 전에 주가 하락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장이 나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이런 이벤트가 나타나더라도 이게 시장에 아주 정말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서의 전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전략물자와 관련한 정보들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 일본이 어떤 전략 물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적인 모습을 보일 건지 네. 그게 사실은 불확실성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뭐 통신 분야, 우리 화학 분야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앞으로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소재들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산될 수 있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서 움직일 텐데 어쨌든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니나 어느 정도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이 시각들은 조금 반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제외가 되더라도 그날의 반응폭이 물론 하락할 거로는 보여집니다만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수출 규제 세계 품목에서 1,100여 개로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 버리다 보니까 네. 이걸 뭔가 갈피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반대로 생각했을 때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을 때 어쨌거나 국산화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소재 부품 쪽들이 오히려 주가는 강세를 급등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되고 나면 네. 시장에서는 분명히 또 어떤 묶음, 테마주들의 묶음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을 텐데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로 이제 삼을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어떤 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고 있는 소재들이 우리나라 국산화되지 못한 소재들이 많다는 건 예. 국내에서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서는 좀 낮다는 얘기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소재 부분에서 뭔가 국산화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 각 소재별로 또 부품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과연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불확실성이 있죠. 따라서 물론 그런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가면서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에 대한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리서치들도 좀 병행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일단 테마가 나왔다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역시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이걸 또 묶는지도 봐야겠고 실체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거는 글쎄요 큰 의미가 없는 질문일 수는 있겠으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8월 코스피 지수의 예상 밴드 있지 않습니까? 1,900을 저점으로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2,000선은 그래도 지켜준다. 그러면서 한 2,1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던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참 이 지수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진 게 우리가 PBR이나 이런 기준을 따지더라도 계속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이 지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냐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좀 길게 보면 지금 수준이 2011년에서 16년 정도쯤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박스권 그때 당시에 기업이익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더 기업이익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수준으로 보면 그때 형성됐던 평균 수준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저점이 얼마냐는 거죠. 그때 대략 한 1850에서 22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2000 정도가 저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월은 문제가 뭐냐. 각각의 이벤트들이 계속 지금 영향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까 화이트리스트 제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미중 무역 협상의 이 갈등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한꺼번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게 얘기해서는 그럴 것 같아요. 2,000 충분히 깰 수 있고 한 1,900 정도 수준까지도 그렇다면 보는 게 맞다. 대신에 그런 일들이 무사히 좀 잘 이렇게 매니지가 되는 상태에서 간다면
경제가 나쁘더라도 단기적 반등이라는 건 2,10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스탠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바닥은 꼭 어디야, 또 고점은 꼭 어디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매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분명히 이건 피하고 예. 지수의 저점이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반등할 때는 이건 반등에 그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단 수준은 2,100 정도에서 한번 다시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7월에 힘들었으니 지금보단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솔직하게 코스피에 대해서 또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코스닥도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네. 코스닥은 뭐 연저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실적이야 분기마다라도 뭐가 나와서 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 네. 신뢰가 무너진 건 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낙폭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분석을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시장의 쏠림이 얼마나 있었느냐. 네. 그리고 보통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쏠림이 있었으면 나타나는 반등은 어느 정도쯤이고, 예. 또 위로 많이 쏠렸으면 밑으로 조정되는 건 어느 정도고,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 시장의 지수로 봤을 때 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바이오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이오 산업도 뭐 주가가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각 개별 주식들을 보면, 그러니까 기업들을 보면 원 아이템, 그러니까 하나 또는 두 개의 아이템으로 임상을 성공할 경우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 회사들은 물론 뭐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도 하겠지만 플랜 B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은 코스닥 시장 쪽에 있어서 시총 비중이 큰 바이오에서 신뢰 문제, 또 실제로 아직도 충분히 그런 어떤 결론이 나주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점들을 생각하면 저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단기 기술적 반등은 언제나 가능한 굉장히 낙폭이 큰 시장이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바이오 산업 쪽에 있어서의 신뢰가 회복돼서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또 답변도 해주시고 지금의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정리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네. 다 어렵잖아요. 네. 투자 아이디어 하나만 제시해 주시죠. 저희가 원래 2분기가 경기 바닥 정도쯤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네. 시클리컬 업종을 좋아했고 그렇게 좀 좋아질 거다라고 봤고, 지금도 경기라는 게 무조건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지게 되면 시클리컬 업종이 좋다고 보는데, 당장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 그럼 뭐가 좋을 거냐? 금리가 낮아진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딱 나오는 건 배당주하고 금리가 내려갈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증권주, 이 정도로 좀 압축해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증권업종과 배당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얘기를 해주셨고요. 센터장님,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센터장님 오신다고 해서 저희 담당 PD가 뒤에 코너를 없앴다고 아, 하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네. 저에게 추가로 한 3분의 시간이 또 생겨서 궁금했던 거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통해서도 가장 많이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 네. 저도 한 3일 전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쯤 살까요? 막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여전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벤트들 결과가 나오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좀 올라가는 걸 확인한 후에 사도 늦지 않는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건 상당 부분 투자의 성향하고 관련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시장은 좀 피해 있는 게 맞다는 게 이제 어찌 보면은 리서치 센터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예. 저가 매수라는 건 저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저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가를 형성하는 이벤트에 대한 확신이 과연 있느냐. 예를 들면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될지,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사실 일본도 놀라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매운동의 강도잖아요.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강도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저점으로 생각한 저점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권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예. 단지 이런 식의 저점 매수는 가능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 2년 정도 놓고 보면 2,000은 지금 너무 싸. 2,200 정도에서 300 정도는 이건 정말 이 5% 정도의 기업이익 상승만 있어도 충분히 갈 만한 수준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버틸 수 있다면 그건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점 매수 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예. 단지 지금부터 주식을 조금 사모으는 관점에서 그리고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도 역시 이 바닥을 크게 통과하고 있는 뭐 지금보다 1900까지 빠질 수 있는데 그때 더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안전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 투자는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위치로 봤을 때 아무리 비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락 여력보다는 상승 여력의 레인지는 더 큰 게 사실이긴 하니까요. 네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네네. 같은데 네. 그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하반기로까지 갔다가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그래도 3분기 바닥 찍고 좀 올라가지 않겠냐 예상을 예. 하던데 실적 전망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들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저점에서 3분기로는 좀 이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수출 실적을 보면 확실히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3분기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놔야 되고 단지 4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 정책을 사용하고 그런 정책들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4분기에는 소폭이나마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저희가 계속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